뉴스 보고 전략 챙겨가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엔 전략 세 분과 함께 해보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메리츠증권 도국점 이권희 차장, 그리고 DB금융투자 김병수 PB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주요 투자 뉴스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신용거래융자가 5거래일 연속 감소했습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는 전거래일 대비 2,257억 원 감소한 16조 4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이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FDA 승인 신약을 보유한 미국 혁신 항암제 기업을 인수합니다. LG화학은 미국 FDA 승인 신장암 치료제를 보유한 기업 아베오 파마슈티컬스를 5억 6,600만 달러, 우리 돈 8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3분기 실적에 세타2 엔진과 관련한 2조 9천억 원대 추가 충당금을 실적에 반영합니다. 애초 시장에서는 이번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했으나 품질 비용 규모를 고려하면 부진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 등을 통해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됩니다. 유럽이 내년 3월부터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프리미엄급 제품인 8K TV 판매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KG케미칼은 종속회사인 KGETS가 금융업 계열사 KG모빌리티의 주식 23,450주를 약 2,345억 원에 추가 획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올해 들어 최장기간 이어지는 외국인의 매수세, 분명히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진단해보죠. 자, 바닥이라는 인식에서일까요? 국내 증시 외국인 비중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순매수액 규모의 75%가 전자닉스, IT 투톱에 쏠리고 있다고요, 남인호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센커가 지적하신 대로 전체 매수 금액의 75%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다. 그 원인을 오늘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엇을 팔고 이걸 삽니까? 네, 대만의 TSMC를 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과거에는 TSMC 사면은 전자닉스 같이 사고 전자닉스 팔면 TSMC 팔았는데 지금은 상반된 모습 보입니다. 자, 이유가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일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좋지 못한 관계로 치닫고 있죠. 이에 대한 영향을 일단 대중국의 어떤 긴장 발단이 대만이다라는 첫 번째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죠? 만일 미국이 지금처럼 강한 대중국 제재를 가한다면은 TSMC의 손실이 더 크겠는가?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크겠는가? 이거를 손익계산을 따져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왜 전자닉스를 삽니까? 저는 전자닉스가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삼성전자를 5만 얼마, SK하이닉스 9만 얼마 이렇게 봅니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은 뭘로 봅니까? 달러 표시로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원화 가치가 1,400원대 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눈에는 정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싸 보일 겁니다. 불과 6개월 전보다 20, 30% 더 내려와 있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시세 차익도 시세 차익이지만 그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환차익입니다. 지금 1,440원대 있는 원화 가치가 만일에 1,300원까지만 내려온다 해도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10% 넘게 이익 보는 것이죠. 저는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전자닉스 매수는 12일에 그칠 게 아니고 어쩌면 더 길게 갈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외국인의 매수가 IT 투톱에 좀 쏠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 특히 SK하이닉스로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남인호 소장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달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9천억 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고무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오셨던 출연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전자닉스를 좀 적극적으로 보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기노브로 지켜보자 내지는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애매한 말씀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애매한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 김병수 PB님은 지속적인 외국인의 반도체 매수 어떻게 보시는지 전자닉스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서 종목을 판단할 때 몇 가지 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외인 매수세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는 편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번에
미중 분쟁의 반사이익이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도 있고 또는 양안 관계의 악화다라고도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TSMC와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만 쪽에 좀 문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한국 반도체 쪽에 좀 매수세가 몰리는 게 아닐까라는 관련된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건 스탠리가 아마 지난해일 겁니다. 그 윈터 이즈 커밍이라 해서 반도체 겨울론을 꺼냈던 모건 스탠리에서 겨울은 끝나간다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의해서 이제 매력적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보고서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인 매수세도 여기서 함께 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급 조절론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고 있었는데 마이크론이라든지 SK 하이닉스 등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급 업체들이 생산량 조절에 나설 것이다라는 긍정적 기사도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알 수는 없지만 생산량 조절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벌써 기대가 어리고 있고 왜냐하면 산업 사이클 자체에서도 반도체 가격이 빠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더 단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조금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지만 공급 조절과 함께 수요 개선도 이제 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9월 30일자로 아마 저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외인 매수세를 또 살펴보면은 9월 28일자부터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둘 중 하나를 굳이 고르라고 말씀하신다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 매출 100%가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원툴로 생각을 했다면 하이닉스를 살펴보시면 좋고 조금 더 다양한 어떻게 보면 전자전기 업종을 거의 다 하는 삼성전자를 살펴보실 때도 코스피 200에 만약에 살펴본다면 삼성전자를 살펴보는 전략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 거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만 원대가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고 지금 9만 5천 원 넘어가게 되면서 아마 10만 원을 다시 한번 노릴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히 주가는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지표인가 봅니다. 내년 업황 반등론에 수급이 들어오는 반도체가 있는가 반면에요. 주가 빠르게 급락하고 있는 현대차가 있죠. 이어지는 기사 그 내막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이번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됐던 만큼 주가 9월까지는 아주 고공행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대 실적 행진에도 제동이 걸릴 만한 소식이 들려온 건데 이건희 차장님. 네. 현대차 엔진 품질 관련 비용이 지금 3조 원 충당금을 이번 실적에 반영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한 2조 9천억 조금 이제 넘는 금액 정도 할 것 같은데 일단 기존의 세타 엔진이라고 해서 소나타라든지 아니면 그 그랜저급에 이제 많이 들어갔던 엔진인데 세타2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타2 GDI라고 해서 GDI 터보 이렇게 얘기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번 기억을 투자자분들은 하실 겁니다. 아마 2020년에도 3조 3,600억 가까이 역대급으로 한번 그때 리콜 비용을 이제 충당금을 쌓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에서도 한번 충격을 줬지만 그 당시 워낙 시장 분위기가 또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단기적으로 오히려 악재를 끊고 가는 거다라고 해서 오히려 주가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다가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단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또 이제 지금 3분기에 더 우려했던 거는 현대차나 기아차나 지금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또 찬물을 좀 끼얹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는 3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걸로 보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1조 3천억을 지금 충당금으로 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은 한 2조 가까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1.5조 이상을 충당금으로 쌓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기아는 조금 더 많은 이제 단기적인 악재가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3분기 영업이익은 당연히 확 부러져서 나올 수밖에 없다, 예상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자꾸 충당금을 쌓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결국에는 엔진 평생 보증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제 수출 차량들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엔진을 평생 보증한다는 건 이 차가 폐차되고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엔진을 바꿔주겠다, 리콜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비용이 더 발생을 하는 건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존의 이제 차량들 중고차의 시세가 좋아졌다는 건 다들 들어서 아실 텐데
이 중고차의 수명도 그만큼 더 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충당금을 쌓을 때는 이게 중고차로 보통 이제 수명이라고 하죠. 자동차가 출고돼서 폐차되기까지 한 12.6년 이렇게 봤는데 이제 한 19.5년으로 더 늘어났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이제 사람들이 차를 더 탈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충당금을 더 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은 단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현대 기아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또 코멘트도 있기 때문에 단기 악재에 오히려 지금 저는 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여전히 현대차에 대한 뭐 글로벌 호평과 수요 관련 기사는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엔진 품질 비용 반영을 비롯해서 뭐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큰 프레임에서도 현대차는 자유롭지만은 않아 보이거든요. 현대차 그룹주 좀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김명수 PB님? 지금 현대차 또는 기아차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면 3분기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3분기에 품질 비용을 반영한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오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자동차 업종이기도 했고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주들을 살펴볼 때 주가가 굉장히 조금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그중에서 현대위아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계열사로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 대략 한 89%, 90% 가까이 나오고 기계 쪽, 로봇 쪽에서 한 10% 등의 매출이 구성되는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2조 정도 넘어가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5% 그리고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591억 원을 나오게 되면서 한 89%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하는 시선이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에 현대차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지만 충당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악화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조금 악재일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완성차 업체에 근데 판매량에 관련돼 있을 때는 부품 업체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 원자재 가격이 이제 2분기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락세에 아마 수혜를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 외에도 로봇 쪽 그리고 모빌리티 쪽에서도 현대위아가 현대차 그룹에서도 좀 관심을 받는 종목이 그 계열사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 싱가포르에서 HMGICS라고 표현되는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가 아마 완공이 예정이 될 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지능형 로봇 제품군이 여기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위아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자동차 부품 넘어서서 로봇 쪽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룹 내에 모빌리티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쪽 관련 계열사로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한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도 살펴보시면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들 이슈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자동차 봤으니까 이어지는 이슈는 바이오입니다. 밤사이 바이오 관련 굵직한 소식도 터졌죠. 바로 LG화학, 미국 항암 시장에 진출하다. 기사의 행간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물론 화학과 배터리 소재 매출이 대부분이지만 바이오 사업 쪽에도 본격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국내 기업 최초입니다. 이 LG화학이 FDA 시판 허가를 받은 항암제 보유 신약 나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한다고요, 남인호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바로 아베오 파마슈티컬즈입니다. 어렵네요. 이 회사를 왜 인수하겠습니까? LG화학은 지금 방금 해수앵커님 말씀대로 기초화학에다가 전기차 배터리 있었죠.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어떻습니까? 분사했죠. 자, 그러면은 LG화학은 뭐 기초화학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드디어 LG화학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기초화학 플러스 LG바이오다. 제가 왜 바이오를 강조드리냐면요. 아직까지 우리 인간의 그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랍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SK 같은 경우는 또 SK바이오팜 등 생명공학적으로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 시장성이 있다는 뜻이죠. 이번에 LG화학에서 인수한 아메오는 이미 방금 말씀 주셨지만은 미국 FDA에서 암 치료제, 신장암 치료제를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3개 더 있습니다. 만일에 그 아메오가 이 3개를 더 추가적으로 FDA에서 승인 받으면요. 우리 국내에 있는 LG화학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에 있는 항암 치료 물질도 미국 FDA 승인 받을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 FDA는 참 특이하게 자기들 기구에서 승인 받은 물질을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가점을 주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 등으로 볼 때 이번에 아베오에 대한 8천억 인수는 결코 비싼 게 아니다. LG화학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좋은 결단이었다고 보고요. 저는 LG화학이라고 적고 읽기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LG화학 플러스 LG바이오. 앞으로 LG화학에 대한 주가를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투자 승부수를 던진 LG화학. 항암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인데 현재 주가 자리를 보더라도 전날 장대 양봉이 좀 나오면서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김병수 PD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좀 LG화학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상으로는 바이오 업체로 이제 거듭나는 모습이지만 매출상에서는 조금 2차전지 쪽 그리고 이쪽 화학 쪽에 많이 치우친 회사일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 상승한 것도 바이오 쪽의 영향은 조금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아베오 인수자금이 한 8천억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요거는 LG화학의 생명과학사업본부의 매출액인 7,800억보다 많았기 때문에 바이오 쪽 승부수를 던지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통풍 치료제가 이제 FDA 3상 승인하고 국내에 3상 신청 중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LG화학 내에서도 바이오 쪽에서도 아마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볼 때 바이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은 아마 장기적으로 우량 테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바이오 쪽을 조금 조심스럽게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에 이제 데스밸리라고 표현이 되죠. 신약에 투자를 했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회사 자체의 존립이 조금 위험한 이런 데스밸리 가능성도 굉장히 커서 분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걸 이제 관심 있게 많이 보는데 미국 쪽에서 ETF가 굉장히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 ETF를 살펴보시면서 그쪽에서 투자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미국 쪽 이제 이런 바이오 쪽을 투자하는 ETF로는 코덱스의 미국 S&P 바이오가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타이거 쪽에서 나스닥 바이오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쪽도 굉장히 이런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ETF로 투자 이어 나가셔도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조금 변동성이 조금 좀 큰 걸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 시장에 있는 바이오 쪽 투자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덱스 쪽에 코덱스 바이오 그리고 타이거의 타이거 헬스케어라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ETF들을 살펴보시면서 분산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그중에 이제 뭐 신약 모멘텀이 있거나 앞으로 우량할 거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찍어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전기 많이 먹는다고 찬밥 신세된 국내 프리미엄 TV 기사 확인해 보시죠. 한국은 참 제조업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나라인데 이런 소식 들려오면은 일단 걱정부터 앞서죠. 이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서 원체 판매 부진에 시달렸던 국내 TV 업계가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해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이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삼성과 LG가 당장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렵게 된 건데요. 타격이 좀 클까요, 이건희 차장님? 일단 단기적으로 타격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뭐 TV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제품군이라고 주 제품군이 이제 8K TV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8K TV가 뭐냐 이제 기사를 보면 이제 일반인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72인치 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는 그 정도 되고 가로 해상도가 한 8,000 픽셀 정도 되는 회사 그 TV를 8K TV라고 하는데. 국내 기업의 전 세계 점유율이 한 70%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70%를 또 이제 LG와 삼성이 양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70% 시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물론 이제 그 중에 다는 아니고 70% 중에 한 30% 정도가 지금 유럽에서 팔리고 있는데 30%라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의 30% 가까이를 유럽에서 소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제동이 걸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30% 매출이 없어지는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배경을 보면 2023 이제 그 내용을 보면 2023년 3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부터
유럽 TV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 기존에 이제 유럽 기준을 보면 75인치 8K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소비 전력이 시간당 한 141와트 이하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려면,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303와트 정도 나오고 있고요. LG는 한 219와트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치에는 한참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에너지 효율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인데, 그건 이제 LG전자랑 삼성전자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또 이유를 보면 배경은 당연히 뭐 유럽에 지금 전력난이 심하다는 건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까지 지금 전기요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라든지 주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폭동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뭐 시위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지는 내용. 늘어나는 대차 거래 주식 노려볼 만한 틈새 시장은 없는 걸까요?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국내 증시 대차 거래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공매도 공포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 공매도 후 쇼커버링이 유입되는 종목을 매수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조언이 나왔네요. 나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에게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80%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공매도 없애주세요. 정말 제가 접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공매도의 문제점을 다 거론하시는데요. 공매도 한꺼풀만 안으로 들어가면요.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을 대차, 빌려가지고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언젠가는 되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환매수라고 표현하죠.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공매도 양의 한 80%를 점유하는 외국인들이 바로 이 환매수를 한다는 것인데 언제 주로 할까요? 그렇습니다. 11월, 12월에 주로 합니다. 왜 그때 할까요? 배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12월 30일자 기준에서 배당 기산일 잡히면은 그 배당금까지 같이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투자가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공매도 쳤던 물량들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중하순까지는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공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할 수 있죠, 지금. 근데 그들 종목 중에서 갑자기 늘어나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자료 나오고 있네요. 롯데관광개발, 두산PLCL, 호텔신라, H&M, OCI 이런 종목군들 제가 어제 하나씩 다 살펴봤더니만은 호텔신라만 조금 바닥권에서 옆으로 갔고 나머지 네 종목은 최근 들어 시장도 나빴습니다만 이들 정말 하락폭이 매우 큽니다. 그만큼 숏커버링, 다시 말해서 공매도했던 것을 다시 되사는 과정에서 이들 종목의 반등폭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들 종목 주가에 관심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호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관련주들 어떤 종목 주목해봐야 하고 전략 정비해봐야 되는지 확인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넷플릭스 EPS, 주당 순이익과 가입자 수 모두 다 증가를 했죠.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건희 차장님. 네. 일단 지금 넷플릭스 어제 실적이 이제 기대치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YOY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6%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좀 나왔고요. 그래서 한 79억 달러 정도 이익이 나왔다고 얘기 나오면서 지금 시간외에서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급등을 했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가 뭐 코로나의 수혜주, 그러니까 팬데믹의 수혜주라고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가입자 수를 급격히 늘리면서 사실은 성장한 기업이고,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그런 콘텐츠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도움을 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넷플릭스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금 시간에 올라온 이유는 실적도 괜찮았지만 여기에 또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을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베이징 요금제보다 한 4,000원 저렴한 국내 기준으로는 한 9,500원에서 5,500원까지 내려주는 요금제를 쓰는, 결국에 이제 이 광고를 도입해서 중간 광고를 중간중간에 넣어주는 거죠. 이제 일반 TV처럼. 그래서 이제 1시간당 중간 광고가 한 4에서 5분 정도 지금 진행을 해서 콘텐츠 저장이라든지 화면 픽셀 뭐 이런 것들, 이제 화면 화질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좀 저렴하게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좀 광고용 요금제를 제한을 했다라, 출시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가입자 감소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히는 B2C만 하던 회사가 B2B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 뭐 계속 연간으로 27년까지 한 85억 달러 정도 이상을 연간으로 더 벌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넷플릭스의 횡보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소니 TV 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는 연말부터 이제 새로운 요금제를 또 광고용 요금제를 낸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국내 OTT 업체들한테는 좀 약간 악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저희 이 OTT 업체들은 좀 악재가 되겠지만, 오히려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수요층이 늘어나고 이쪽이 플랫폼이 견고하다면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 업체들은 수혜를 더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반사이익에 따라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광고 테마주, 콘텐츠 관련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김명수 표현님?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광고형 요금제가 굉장히 타 OTT 대비 조금 우량하다, 경쟁력을 갖췄다라는 평가가 나와서 1년 동안 한 4천만 명이 추가 유입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6.99달러로 돼 있는데 HBO Max가 9.99달러, 뭐 디즈니 플러스는 7.99달러로 책정이 돼 있어서 넷플릭스보다 좀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좀 아마 이번에 시간에 이것도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관련해서 지금 테마성으로 나오는 광고 관련 한국 업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이 조금 가장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KT그룹의 이제 어떻게 광고 대행사다라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광고 업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넷플릭스 중간 광고의 이제 최대 수혜 종목이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관심 많이 받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올랐다가 많이 변동성을 좀 많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이래 이제 두 자릿수 매출을 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OTT가 이제 중간 광고 시장에 모두가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번에 나오고 있지만 디즈니 플러스도 올해 연말 또 내년 초에 아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OTT 쪽에서 얘기가 나올 때 중간 광고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뭐 알려진 사실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단독적으로 나스미디어가 넷플릭스에 광고를 제공한다라는 기사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으로 충분히 나스미디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